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시부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받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들어온 젊은 동서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로 인한 마음고생도 심했지만 살다 보니 덕은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고 욕심은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 결국 화가 되더라고요. 그간의 고생이 무색해질 만큼 마음이 가뿐하고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과 동생이 한날 한시에 그렇게 될 수가 있나 믿기지도 않았어요. 남들은 평생에 겪으려야 겪기도 힘든 비극적인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나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성인이 되었지만 고작 막 미성년자를 벗어나 어른의 길목에 들어선 시기였거든요. 앞으로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저 막막해서 가족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던 때였죠. 친가 외가 친척이 있긴 했지만 어느 하나 의지할 만한 어른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미성년자가 아니다 보니 다들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다행이다 했겠지요. 그 와중에도 자기 힘든 사정을 토로하며 가족의 사망보험금을 탐내는 친척도 있어 더 꽁꽁 숨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때 제 손을 덥석 잡아준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옆집 이웃이었습니다. 승희야, 외삼촌이 지금 좀 많이 힘들다.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 사정이 급해서 그래. 어젯밤에 누나가 꿈에 나와서 너한테 좀 부탁해보라고 하더라.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하고 좀 도와주라.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가시라고요. 할 말 없어요. 제발 좀 가세요. 외삼촌은 무슨 외삼촌이요. 외삼촌 사업 때문에 우리 부모님한테 빌려간 돈도 안 갚은 거 알거든요. 저기요. 그쪽 승희 외삼촌 맞죠? 승희 엄마한테 많이 전해들었어요. 그동안 그쪽 때문에 승희 엄마가 승희 몫으로 들어둔 적금 통장도 여러 번 깨고 한 번도 받은 돈이 없어서 결국 연을 끊고 살았다던데. 지금 뻔뻔하게 무슨 돈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쪽이 뭔데 나서요. 승희 성인이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잘하는 똑부러지는 애지만 승희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목숨값 만약 그 돈이 당신한테 들어가게 된다면 오랜 지인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참. 뭐 가만히 안 있으면. 모든 법적 수단 이용해서 그동안 승희 부모님한테 진 빚 전부 찾아내서 승희 앞으로 받아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원치 않은 방문으로 승희 괴롭히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낼 수도 있어요. 뭐요? 접근 금지 뭐? 아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나 승희 외삼촌이야. 부모 가족 없이 혼자 남은 승희 가족이라고. 가족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시고 우리 조카가 법대 다니거든. 진짜 한번 해볼래? 그리고 어따 대고 반말이야. 부모 가족 다 잃고 혼자 남은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보고서도 그저 돈만 보여? 착각하지 마. 승희 혼자 아니고 승희 주변에 나 같은 사람들 많아. 그날 행여나 외삼촌이 힘으로 그 단단한 현관문이 열리기라도 할까봐 잠긴 문고리를 꽉 잡고 바들거리고 있던 제게 나타난 그 든든한 사람은 훗날 제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맞은편 이웃 사촌으로 살았던 두 분은 혼자 남은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어요. 너무 힘들어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서 휴학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저녁 끼니를 다 챙겨주셨어요. 봄날이면 꽃놀이, 여름이면 바다, 가을이면 단풍, 그리고 겨울이면 눈 보러 가자고
매일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핑계를 만드는 사람처럼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곤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못 이기는 척 현관문을 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슬픔도 차차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깊이 잠길 뻔한 저를 애써 붙들고 버텨주신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중 첫째 아들과 좋은 인연이 되어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끝내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 저를 데리러 와주기도 했어요. 가족의 기일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매년 시간을 비워 함께 납골당에도 가주었죠. 그리고 한 번씩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엉엉 소름을 쏟아내는 제 어깨를 말없이 몇 시간이고 토닥이고 안아주면서 큰 힘이 되어주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뜰한 보살핌을 받다 가족으로서의 애정인지 이성으로서의 애정인지 헷갈릴 즈음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빠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지요.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바로 결혼하자고 말이에요. 물론 저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워낙 사려 깊고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라 제 상황 때문에 동정심이 앞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가족처럼 보살펴준 그 두 분께 너무 죄송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 사촌으로 시작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혼자 남은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셨는데 그 집 아들이랑 결혼이라뇨. 어쩐지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저는 가족도 특별히 가진 것도 없어서 졸업하자마자 당분간은 구직 활동에 전념해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분께 저는 며느리로서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 없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애였어요. 그렇게 거절하고 나서 한동안 오빠도 그 두 분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가 무작정 피하기만 하니 그 두 분은 영문도 모른 채 걱정하시면서 매일 찾아오고 연락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다시 혼자가 되는 것만 같아 서글프더라고요. 새삼스럽게도 그 몇 년 사이에 제가 그분들에게 많은 의지를 했다는 것도 깨달았고 매일같이 붙어 다니다가 오빠를 만나지 않게 되면서 오빠를 향한 제 마음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사고로 온 가족들이 다 저를 두고 먼 길을 떠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한순간에 남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세상에 그저 혼자 남겨진 외톨이 같더라고요. 그러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혼자서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지금은 시아버지가 반주 친구가 되어 어느 정도 대작을 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때는 한 잔만 마셔도 온몸이 새빨개질 정도로 술을 잘 못했었어요. 혼자서 소주 한 병을 울면서 마셨던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뒤로는 완전히 필름이 끊긴 거예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가 집이 아닌 무려 옆집에서 눈을 떴죠.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눈을 뜨자마자 직감적으로 제가 술을 마시고 큰 실수를 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발만 동동 굴렀죠. 제가 눈을 뜬 곳은 무려 오빠 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혼자서 소리 죽여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겁니다. 정말 영영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온몸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예상하셨겠지만 지금은 시어머니가 된 아주머니였습니다. 네, 제가 술을 마시고 시댁으로 쳐들어와 소위 말하는 술주정을 부린 겁니다.
오빠랑 결혼하면 안 되겠냐? 결혼해서 진짜 가족 되면 안 되겠냐? 솔직히 말하면 오빠가 좋기는 하지만 아줌마랑 아저씨가 더 좋다 하고요. 그때 이미 오빠로부터 이런저런 상황을 전해 들은 뒤라 시부모님도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제가 며느리로서 자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섣불리 진짜 가족으로 묶였다가 혹시나 아들과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땐 영영 남이 될 수도 있는 사이가 되니까요. 오빠에게도 어중간한 동정심이나 측은지심이 아닌 진심을 다시 돌아보라고 시간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결국 가족이 되겠구나 싶어 체념이 되면서도 무엇보다도 기쁘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오빠랑 결혼을 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딸이 되었고 그분들은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가 아니라 제 부모님이 되신 거지요. 신혼집은 자연스레 제가 살던 집이 되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매일 아침을 시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사실상 합가나 다름없는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한 번도 그것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친정집에 드나든다고 해서 불편함이 없듯이 말이에요. 남편 밑으로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편과 터울이 많이 나는 늦둥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중학생이었으니 자연히 결혼도 저희에 비해서 늦었죠. 연애는 하는지 통 여자친구를 보여주지 않던 시동생이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 2년 전이었어요. 시동생도 어린데 결혼할 여자도 연하다 보니 저랑은 상당한 나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꽃집을 운영하는 동서를 친구에게 소개받은 후 1년 정도 연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동생이 저나 남편에 비해 어린 것이지 시부모님 입장에선 이미 혼기가 넘은 터라 은근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더 늦어지면 어쩌나 싶을 때 데리고 온 여자라서 다들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얼굴이 조망만하고 무척 예뻐서 저래서 결혼한다고 했구나 했지요. 그 애기가 언제 커서 저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다 데려왔나 싶어 기특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시댁에 방문한 동서가 집에 오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시동생 뒤로 쏙 숨는 거예요. 어머, 웬 개?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집 강아지 두부랑 차차야. 말 좀 해주지. 죄송해요. 제가 개털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 강아지는 시어머니가 무척 예뻐하는 하얀 게 두부와 차차였어요. 함께 유기견 센터에 가서 데려온 이제 10살, 8살이 된 노견이었죠. 늘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저희 가정에도 잠깐 먹구름이 드리워졌을 때가 있었어요. 바로 5년 전쯤 어머님에게 큰 우울증이 찾아온 일이었죠. 늘 우리 집이나 시댁은 저희 아이들도 복작복작하고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라는 것이 감히 저희 가족에게 찾아오리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시더니 순식간에 살이 쏙 빠지시더라고요. 늘 기운이 없고 어딜 가자고 해도 피곤하시다며 마다하시고 늘 저를 향해 방긋방긋 웃어주시던 분은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한순간에 반짝반짝 빛나던 기운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본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하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20살, 제가 온 가족을 잃고 혼자 남은 제가 딱 그랬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어땠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아니까요. 큰 병이 있나 싶어서 건강검진도 했지만 몸에는 문제가 없었고 여러 가지 검사 끝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등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제게 선뜻 손을 내밀었던 분이 시어머니셨어요. 늘 마음을 다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때야말로 제가 온 힘을 다해 시어머님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을 더 빨리 일어나 시댁으로 가서 아침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애써 챙겨주시니 식탁에 앉기는 하셔도 먹는 둥 마는 둥 하셨죠. 함께 드라마를 봐도 어머님은 마치 딴 생각에 잠긴 것처럼 집중하지 못하시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귀찮으리만큼 옆에서 조잘거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딱 사춘기에 접어든 제 딸이 엄마 너무 무심하다고 사춘기 딸은 보이지도 않냐고 운 적도 있었어요. 그럴 딸을 앉혀두고 사과하며 제가 왜 그렇게 시부모님의 건강에 예민한지 이야기해 주었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만 들었지 딸은 자세한 것은 알지 못했어요. 20살에 온 가족을 잃고 혼자 남은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준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딸은 괜히 엄마랑 할머니 힘든데 투정 부려서 미안하다면서 초등학생이었던 아들 케어를 도맡아 하더라고요. 학원 숙제도 봐주고 준비물도 챙겨주면서요. 그렇게 온 가족의 정성스러운 케어에 차츰 나아지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하던 유기견 센터에 관한 방송을 보시고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해요. 버림을 받고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개들이 눈에 밟혀서요. 다음 날 시어머니께선 텔레비전 속에 나온 유기견 센터에 가보고 싶다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를 비롯한 가족에게 뭘 해달라는 요구 한 번 한 적이 없었던 분이거든요. 안 갈 수가 없죠. 그날로 남편은 휴가를 냈고 온 가족이 경기도에 있는 유기견 센터까지 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모든 개를 다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안락사 시일이 가장 빠른 개 둘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만 데리고 가자고 시아버님이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셨지만 어머님은 2마리를 고집하셨어요. 8살이 된 차차까지 데리고 온 이유는 강아지 우울증에 걸렸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두부도 차차도 모두 잘 케어가 된 개였는데 나이에 비해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길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고요. 2마리 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차차가 유기견 센터로 온 뒤 우울증 증상의 밥도 거의 못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두부와 차차는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새 식구가 둘이나 생기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인이 직접 케어해야 하는 존재가 생기자 시어머니는 빠르게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대로 저희 집의 생활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희의 일과에 두부와 차차 산책이 더해졌고 야외 나들이를 갈 때는 늘 애견 반입 가는 카페를 찾았죠. 또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애견 운동장, 애견 카페 같은 곳을 가보게 됐다는 것 정도일까요? 뭐가 어찌됐던 시어머니는 그 뒤로 몰라보게 활력을 찾으셨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온 가족이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했다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할 수 있을 만큼 나아졌지요. 그렇기에 두부와 차차가 저희 가족에게, 특히 시어머니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두말하면 입 아픈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며느리가 될 동서가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니 시부모님이 놀라실 만도 했죠. 각각 두부와 차차를 안고 방에 들어가셨고 그렇게 개를 분리한 채 거실에서 만났어요. 동서는 여기저기 개털이 보인다는 둥, 벌써 옷에 개털이 붙었다는 둥 불평이 심했어요. 그 밖에도 몸이 가려운 것 같다, 숨이 안 쉬어진다,
듣자 하니 얼마나 듣는 사람을 무안하고 불편하게 하던지요. 그 문제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서로 기분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동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저희 집 할 때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야, 여기서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 내가 알아서 한댔잖아. 가만히 있어봐. 이런 건 딱딱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야. 저희 집에서는 3천 정도 해주실 수 있다고 하시고, 저랑 전민 씨 모은 돈 합쳐도 집값이 워낙 높다 보니 저희도 매매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결혼하는데 아버님께서 한 5억 정도만 도와주시면 전셋집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5억? 무슨 말이야? 너 미쳤어? 아봐, 아니야. 요즘 집값이 얼만데. 그럼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건데? 야, 그래도 5억은 아니지. 우리 집에 그런 돈 없어. 요즘 애들이라 다른 건지, 그냥 동서가 대바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어른들 앞에서 저렇게 당돌하게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희 시댁이요. 정말 평범합니다. 공기업에 근무하신 시아버님은 정년 퇴직하신 지 오래고, 시어머님은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셨어요. 정확한 재산은 저도 모르지만 그래도 알뜰살뜰 낭비하는 거 없이 잘 모으셨어요. 노후 자금을 제외하고 아들 둘 장가 보낼 때 조금이나마 챙겨주시려고 모아두신 정도가 있다는 건 압니다. 저희 결혼할 때도 5천을 주려고 하셨는데 제가 집을 가지고 있다 보니 큰 돈이 필요 없어 받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이미 받은 게 많아 더욱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한사코 주시려는 거 훗날 우리 시연이 재원이 대학 가거든 그때 좀 힘써 주시라 애교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동생 결혼할 때도 저희와 비슷한 금액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뜸 그 큰 돈을 달라고 하니 당혹스러울 수밖에요. 1억도 당혹스러울 판에 5억이라뇨. 아버님은 일단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날이 더워 입맛도 없으실 텐데 끼니도 거르시고 시댁에 가면 말소리보다 한숨 소리가 더 많았어요.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그 집이 뭐라고 어차피 내 가족 될 사람이니 남편과 상의 끝에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무슨 일이냐? 요즘 아버님, 어머님, 정민이 집 문제로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미안하구나. 괜히 너희까지 신경 쓰게 만들고 이 마음 같아선 그냥 집어치우라고 하고 싶은데 아이 정민이 그게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온 것도 처음이고 나이도 나이다 보니 이 지금 아니면 또 얼마나 늦어질까 싶어서 마음이 급해서 그런다. 저도 두 분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정민이 저한텐 그냥 시동생 아니고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충분히 산의하고 결정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무슨 일 있니? 지금 두 분 사시는 이 집 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아니 뭐,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안 된다. 워낙 오래된 집이긴 해도 팔면 정민이 서울에서 전셋집 얻는 데 도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연이 내년에 대학 가면 방도 남아요. 저희가 안방 드릴 테니까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아이 아니다. 아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못 간다 나는. 이 차라리 집을 팔아 원룸에 들어가 살면 살았지. 승희 너한테 어떻게 신세를 지니?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서운해요. 그래 엄마. 우리 충분히 상의하고 내린 결정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어.
아버지랑 엄마는 정민이 마음 편하게 장가 보내서 좋고, 뭐 우리도 엄마 아버지랑 살아서 좋잖아. 아이, 그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둘째 장가 보내겠다고 내가 며느리 신세를 지냐? 안 그래도 너네 결혼할 때 한사코 안 받겠다 마다해서 준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렇게 해? 제가 받은 게 왜 없어요. 저 부모님 20살에 잃고 아버님 어머님이 저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 20년이 넘어요. 제 부모님보다 아버님 어머님이랑 보낸 시간이 더 길고요. 아버님, 저는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도 그날 제 손 잡아주신 은혜 절대 못 갚는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니 우리가? 울지 마세요. 어머님 그렇게 우시면 제가 더 마음 아파요. 저 솔직히 설레기까지 했어요. 앞으로 귀찮게 현관문 열고 갈 필요 없이 방문만 열면 어머님 아버님 계시는 거잖아요. 아유, 개자식 드디어 장가 보내버리겠네. 난 후련해. 귀염둥이 늦둥이가 아니라 아주 애물단지였어. 시원하게 보내줍시다. 내가 정말 너네한테 이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어. 고맙다. 고마워. 내가 너한테 이걸 어떻게 다 갚니? 어떻게 갚아? 그렇게 시부모님은 집을 판 돈으로 시동생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때 시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한 말은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었어요. 아이들이 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따르니 다행이었죠. 다만 시부모님은 결단코 안방은 들어가실 수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쓰려고 했던 둘째 재혼이 방을 내어드렸어요. 모두 찬성한 선택이었지만 갑자기 자기 방을 잃고 유목민 신세가 된 재혼이만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요. 남편이 게임 시간을 늘려주고 미안한 마음에 시부모님이 챙겨주신 용돈에 그 불만은 금방 쏙 들어갔지만요. 집 문제로 시동생 내외를 불렀을 때 동서만 따로 불렀어요. 시부모님이 이렇게나 마음 써주셨으니 자주 전화를 드리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넌지시했어요. 제 앞에서는 퉁명스럽게 네 하고 말더니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재민 오빠가 그러는데 형님 이 집에서 거의 딸이라면서요? 저는 솔직히 딸 같은 며느리 그런 거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형님처럼 그렇게 못해요.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일 그거 다 챙기면 거의 매달 와야 할 텐데. 서울에서 여기가 보통 거리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기대하고 계실까 봐.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은 좀 그렇다. 게다가 이 자리는 동서가 말한 대로 아버님이 무리하게 집까지 빼주면서 돈 해주시겠다고 부른 자리인데. 그건 감사드려요. 집까지 빼서 주실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솔직히 그거 어차피 오빠 명의로 주시는 집인데 제가 뭐 그 이상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라 그런가 했더니 그냥 당돌하고 대바라진 애였습니다. 시부모님이 할 말을 잃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모시고 살게 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나서도 시부모님이 나서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결혼시키려고 한 거 며느리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 그냥 진행하셨어요.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서운해할 것도 없다시면서요.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니 명절이라고 시동생 내외가 내려와도 마땅히 재울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추석 때 딱 한 번 내려와 밥 먹고 올라간 뒤로는 그다음 명절부터는 오지도 않더라고요. 밥 한 끼 먹자고 명절에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아깝다면서요. 시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저는 좀 너무했다 싶어 화가 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진짜 노릇할 생각은 없었는데 가끔씩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씩 시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서운한 기색을 비치면 시어머님은 그래요. 그냥 둘이 좋아 잘 살면 그만이라고. 첫째 며느리 복이 많아 둘째 며느리 복이 없나 보다고요. 저를 가졌으니 둘째는 욕심도 안 내기로 했으니 너무 캐념치 말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인 시연이가 할머니, 엄마 이것 좀 보라며 뭘 좀 보여주더라고요. 첫째 SNS에 낯익은 사람이 아는 사람으로 추천이 떠서 봤더니 작은 엄마라고요. 그러면서 보여준 사진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동서가 자기 친구네 집에 가서 강아지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처음 시댁에 왔을 때 강아지 보고 기겁하면서 시동생 뒤에 숨던 거 생각하니 어처구니 없고요. 제가 두부랑 차차는 방에 두고 깨끗이 치워둘 테니 한번 들르라고 했을 때도 얼마나 타박하던지요. 형님은 개털 알레르기가 없어 잘 모른다. 그게 치운다고 치워지는 줄 아냐. 그때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다음날 병원까지 갔다고 그렇게 사람 무안하게 하던 게 동서예요. 엄마, 대박이지. 개털 알레르기는 무슨. 개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강아지랑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찍어? 더 대박인 거 알려줄까? 이거 봐. 지난번에 할머니 병원 때문에 서울 갔을 때 작은 엄마 아프다고 작은 아빠만 왔었잖아? 근데 이날 친구들이랑 호캉스 가서 놀았어. 날짜 봐봐. 호캉스? 거기가 어디냐? 아, 할머니. 호캉스는 호텔 바캉스라고 쉽게 말해서 호텔에서 머물면서 쉬는 거야. 친구들이랑 좋은 호텔 잡아서 하룻밤 놀면서 수영도 하고 호텔 뷔페도 먹고 그러는 거지. 됐다. 뭐 그리 놀랍지도 않네. 아무 말 없는 시어머니를 보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어떻게 어른을 그렇게 당당하게 속이나 싶었으니까요. 사람이 작은 거짓말을 해도 심장이 쿵쿵 뛰고 마음이 쓰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거짓말과 변명을 하면서 그동안 시부모님을 속여왔다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요. 게다가 그 동서의 거짓말을 시동생이 동조했다는 사실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재민이는 그런 애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려서 오냐 오냐 하고 자란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경우 없이 굴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요. 남편이 시동생이라도 불러다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그냥 두라고 하셔서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후식으로 먹을 딸기를 씻고 있는데 거실에 앉아 TV를 보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아, 아버지 왜 그래? 아버님, 왜 그러세요? 됐다. 됐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난리통에 놀라 수도꼭지를 잠근 것도 잊은 채 거실로 뛰어나갔지요. 근데 시아버지가 왼 쪽지를 들고 텔레비전을 보더니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들고 있는 것이 무려 로또였어요. 네, 1등에 당첨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순간 거실에 수초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머리가 안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놀란 거지요. 그리고 그 뒤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래층 생각도 못하고 모두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면서 서로 얼싸안고 어찌나 기뻐했는지요. 그렇게 한창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주저앉아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두 번째 정적이 찾아왔죠. 시아버님은 그렇게 우시는 건 저도 심지어 남편도 시어머니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왜 그렇게 우시냐 했더니 그동안 저희한테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나 보더라고요. 내가 이 늦은 나이에 이 자식한테 도움은 안 돼도 패는 안 돼야 하는데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좀 쓰였겠냐. 제일 고생하는 게 우리 며느리인데 이 너한테 남겨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나이도 많고 몸도 안 따라주니 일을 할 수도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지푸라기 잡는 것밖에 없더라. 아버님, 왜 그런 생각을?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제 여한이 없다 나는. 너한테 다 주마. 나 이 돈 필요가 없다. 그날 아버님은 정말 목 놓아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제가 무슨 고생을 한다고, 제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른이 넘은 노인이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으면 체면도 뭣도 없이 저렇게 엉엉 울 수 있는지, 제가 너무 무리하게 두 분을 모시려 한 건 아닌지 죄송스럽기까지 해서 그날 눈물바다가 됐었죠. 로또는 세금을 제외하고 14억이나 되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로또 용지째로 저를 주시려는 것을 저는 감히 받을 수 없었고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아버님이 그동안 홀로 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고집하셔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백화점 나들이를 갔었죠. 생전 구경할 일도 없는 비싸고 좋은 옷 한 벌씩 얻어 입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도 먹었어요. 그리고도 시연이 남은 학비와 나중에 재원이 대학 가거든 그 학비까지도 책임져 주마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바랄 것이 있었을까요? 같은 아파트에 다시 집을 얻어 나가시겠다는 거 간신히 붙잡아 전 그러시면 큰 집으로 옮겨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제 집을 내놓고 보태겠다고 하니 그것도 마다하시고 그래도 부모님이 남기신 집이니 전세로라도 가지고 있으라고요. 결국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 식구가 모두 넉넉히 지낼 수 있는 집을 알아보고 다녔죠. 유일하게 마음에 걸렸던 거라면 첫째가 지낼 방이 없어 방학이 되어도 오래 머물다 가지 못한 거였거든요. 그 점이 해결된다고 하니 저도 더없이 기뻤고요. 일부러 말할 생각은 없는데 시동생이 시부모님이 다시 집을 보러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시동생네도 시아버지의 로또 당첨 소식도 알게 되었죠. 설마 콩고물을 바라려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투명하고 뻔한 마음을 드러내더라고요. 지난 설에도 전화 한 통으로 퉁 쳐놓고는 벼랑간 찾아온 겁니다. 네가 웬일이냐? 어머님, 지난 설에도 못 찾아뵙고 해서 왔어요. 명절엔 차가 너무 막히잖아요. 들어오려고? 안 된다. 사방이 개털이야. 아유, 괜찮아요. 저희 안 먹고 왔어요.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는 시동생 얼굴을 보니 무슨 속내로 온 것인지 빤했죠. 전 결혼 후 너무 낯설어져 버린 시동생 얼굴을 보니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약을 먹고 왔다는 동서는 전에 없이 두부를 들어 보이면서 아주 예뻐 죽더라고요. 어머, 너는 왜 자꾸 예뻐? 어머니, 몇 살이라고 했죠? 아직도 너무 애기 같아요. 너무 들고 그렇게 흔들지 말아라. 슬개골이 안 좋으니. 그래요? 미안해. 아팠지? 얘는 치치? 차차. 차차. 차차야, 너는 또 눈이 왜 이렇게 예쁘니? 정말 두 눈 뜨고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손님이라고 뭐라도 제대로 내야 할 것 같아서 허둥지둥하는데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사다 먹이고 보내자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시동생 왔는데
시어머니가 해놓으신 반찬 먹여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니 시어머니는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심 많이 섭섭하셨던 겁니다. 동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동생까지도 그렇게 난데없이 내외하는 사람처럼 굴면서 시부모님과 거리를 뒀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외식을 하러 나왔는데 다들 자리를 비운 사이 동서가 슬쩍 다가오더라고요. 형님은 얼마 주신대요? 뭐? 에이, 뭘 모르는 척해요. 아버님이 얼마 주시기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형님 집에서 사셨는데 크게 챙겨주시기로 하셨겠죠? 받기로 한 거 없어. 주셔도 안 받을 거고. 그리고 동서,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대놓고 하는 거 좀 불편하네. 뭐가요? 같은 며느리끼리 그런 이야기도 못해요? 어쨌거나 두 분 돌아가시면 다 아주버님이랑 우리 재민씨 목일 텐데. 동서, 말 조심해. 그런 소리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하기만 해봐. 내가 지금까지 동서 이뻐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줄 알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염치가 없이 뻔뻔하기만 해? 아, 형님, 왜 소리를 지르세요?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죠. 제가 언제 아버님한테 물어본댔어요? 형님 내가 얼마를 받는지 알아야 저희도 그에 맞춰서 요구를 하죠. 요구? 무슨 요구? 설마 동서 아버님한테 돈 달라고 하려는 거야? 큰아들 주셨으면 그만큼 작은 아들도 주셔야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는 그때 아버님이 집까지 팔아서 전세금 주셨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나 받은 거 없으니 그렇게 따지면 동서네가 가져간 만큼 내가 더 받을 게 있겠네. 욕심 부리지 마. 형님, 저희는 서울에 살잖아요. 어느 세월에 서울에 집 사서 살아요? 형님은 지방에서 사니까 서울 집값 체감도 안 되시죠? 게다가 형님은 이미 부모님한테 유산으로 받은 집도 있는데 그 돈 좀 안 받으면 어떡해요? 형님이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전세금 그것도 부족해서 받은 대출이자 다달이 죽겠어요. 그거야 동서가 무리하게 형편에도 안 맞는 집을 구해서 들어간 거니 그렇지. 그러니 사람이 적당히 자기 분수 알고 살아야 하는 거야. 아, 도와주기 싫으면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밤에 소고기를 먹고 체해서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남편은 내내 등을 두드려주고 시어머님은 제 손을 따주셨어요. 시아버님은 언제 나갔다 오셨는지 그 밤에 24시 약국을 찾아다 소화제를 사오셨더라고요. 체한 게 그게 뭐라고 저 하나에 다 붙들려서 마음 써주시는지 저는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심란해졌습니다. 미워도 아들이라고 좋은 거 먹이고 싶으셔서 한사코 당신 돈 써가며 좋은 소고기 실컷 먹이고 보내셨거든요. 근데 동서하는 걸 보니 앞으로 또 한 번 태풍이 오겠구나 싶었어요. 동서네가 다시 찾아온 것은 2주 뒤였어요. 네가 또 웬일이냐? 어머님, 쭈꾸미가 제철이라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기력 보충하시라고 좀 사왔어요. 형님, 이거 여기다 두면 돼요? 물 흐르잖아. 싱크대 안에 둬. 제가 손질할까요? 됐어. 아, 형님 살림이니까 제가 막 함부로 만지고 그러는 거 싫으시겠다. 그럼 저 그냥 저기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재민이는? 아, 오빠는 출근이요. 저는 오늘 꽃집 닫고 왔어요. 요즘 수강생도 별로 없고 해서. 어머, 두부랑 치치는 또 봐도 예쁘네. 치치 아니고 차차. 아차차. 맞다. 차차지? 어? 아차차? 아하하.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차차래. 아차차가 더 귀여운데요? 우쭈쭈. 이리 와봐, 차차야. 더라. 산책하러 갈 시간이니. 산책하러 가시게요? 저도 갈래요. 아서 캐털 알레르기도 있다면서. 약 먹고 왔죠. 제가 차차 데리고 갈게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나서서 산책을 시켜준다는데 거절하기도 못해서 그냥 그래라 하셨어요. 저는 동서가 갑자기 쪼꼬미를 들고 찾아왔으니 손질해서 해 먹이려면 꼼짝없이 주방에 있었어야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달이 났습니다. 나간 지 20분이나 됐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대로 말도 못할 정도로 횡설수설하시며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떡하냐? 어떡하면 좋냐, 순이야?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이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지금 너무 놀라셨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리 줘봐라. 어이 당신 무슨 일이야 대체? 아니, 차차가, 아이 차차가 어쨌다는 거야? 왜 차차한테 무슨 일 생겼어? 차차가 없어졌어요. 작은 애가, 차가, 그래서 금방 차차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디야? 아이 거기 어딘데? 시아버지와 함께 다급하게 찾아간 곳은 아파트 단지와 멀지 않은 곳으로 늘 산책하던 공원이었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가 두부를 아는 채로 발을 동동 구르고 울고 계셨죠. 알고 보니 동서가 차차의 목줄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줄을 놓쳐버린 거예요. 공유 킥보드가 공원 내로 진입하면서 차차가 놀라 뛰어가 버렸는데 잡을 새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지요. 멀지 않은 곳에서 동서가 차차를 부르며 뛰어다니고 있고 시아버지와 저는 착잡하게 넓은 공원을 바라보았지요. 늘 오던 산책길이니 멀리 나가지 않았을 것 같지만 놀란 상태로 뛰어나간 거다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공원이 워낙 길이 다양하고 넓은 데다가 근처 산길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도로로 튀어나가지 않았을까, 산길로 숨어 버렸을까 생각하다 보니 저도 마음이 다급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죽했겠어요. 아, 어떡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어머니. 아이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우리 차차. 그러게 넌 왜 시키지도 않은 일에 나서 네가 언제부터 여기까지 와서 애들 산책을 시켰다고? 죄송해요. 잘해보려다가. 너는 아유 됐다 됐어. 동서, 일단 어머니 많이 놀라셨으니까 모시고 집으로 가.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찾아볼게요. 들어가 계세요. 두부도 불안해하니까요. 승희야, 부탁한다. 차차 좀 꼭 좀 찾아다오.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갑자기 튀어나가버린 차차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아버님이랑 구역을 나누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묻고 목이 터져라 애타게 불러봤지요. 하지만 차차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성격상 어딜 돌아다닐 것 같진 않았고 분명 겁을 먹고 어딘가 구석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설상가상 그때 비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차차가 가끔 공원에서 덩치가 좋은 큰 개를 만나면 늘 풀숲으로 몸을 숨기려 한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몸을 낮춰 풀숲을 샅샅이 뒤지며 공원을 돌았지요. 그리고 아주 운 좋게 작은 다리 밑에서 차차를 찾아냈습니다. 공원에는 밖으로 연결된 개천으로 이어지는 작은 개울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다리 밑 풀에 몸을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차차를 발견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 물이 불어나면 하마터면 차차가 물에 빠져 개천까지 떠내려갈 뻔했더라고요. 비가 오는지 개천에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옷을 다 젖게 하는지도 모르고 차차를 찾아 어머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차차를 안고 우시는 어머님을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서의 실수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고, 다 젖었네, 다 젖었어. 아이, 얼른 옷부터 갈아입으라. 아버님도 다 젖으셨어요. 동서에게 한마디 하려던 거 참고 방으로 들어가 옷부터 갈아입는데 갑자기 동서가 들어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빤히 옷 갈아입으러 들어간 거 알면서 노크도 없이 그렇게 들어오는 게 영 못마땅했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형님, 좋으시겠어요? 뭐? 결국 개 찾아서 시어머니 사랑받는 건 형님이네요? 실수한 건 나고. 틀린 말은 아니네. 동서가 싼 돈 내가 치웠으니.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나는 차차를 안 찾아도 사랑받아. 동서가 어머님 사랑 받을 줄 모르는 거지. 형님, 일부러 그래요? 뭐? 그렇잖아요. 일부러 저한테 어머님 모시고 들어가게 하고 영웅처럼 차차 찾아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또 인정받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 참나. 나는 동서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고 있어. 동서는 모르겠지.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만난 거 두 손으로 꼽을 수 있지 않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잔머리까지 써가면서 굴겠어? 뭐가 아쉽겠냐? 아버님 당첨금이지. 형님 다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형님도 사람인데 그 돈이 탐이 안 나요? 말 조심하랬지? 참, 형님도 솔직하지 못하네요. 그렇게 동서는 저를 비웃듯 한번 훑어보곤 나가버렸습니다. 차차를 찾아 다행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동서가 하는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을 만큼 화가 많이 나셨어요. 어쨌든 동서가 사온 쭈꾸미를 볶아 상을 냈지만 그 누구도 쭈꾸미에 손을 대지도 않았죠. 동서가 돌아간 뒤 시동생에게 사과 전화가 왔지만 저는 도저히 그 두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찾아오더라도 밥이나 내어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끝까지 얼마 주실 거냐, 대출금 좀 도와달라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뒤 갑자기 시아버님이 시동생네를 불렀습니다. 저희에게도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영문을 몰랐고 시동생네는 그간의 고생이 빛을 보는구나 싶은 얼굴이더라고요. 시아버님은 도시 근처의 드라이브 코스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그곳은 벚꽃길 드라이브 코스가 있고 단풍이 절경이라 계절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지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때 두 분이 저를 구덩이에서 꺼내셔서 계절이 가는 것을 느끼게 해준 곳도 바로 그곳이었어요. 저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보니 이름난 카페도 많을 만큼 풍경이 좋은 곳이라 커피 한잔하고 싶으셨나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른 대로 주소를 찍고 도착해보니 목적지는 드라이브 길과 멀지 않은 마을이더라고요. 내려서 보니 호수를 내려다보는 근사한 전원주택 앞이었는데 시아버님이 그곳에서 폭탄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떠냐? 마음에 드냐? 내일부터 리모델링 들어가기로 했다. 아버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싹 고쳐서 이사하련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로 이사 오신다고요? 어머, 아버님, 어머님 이사하시게요? 너무 좋다. 경치도 좋고 집도 너무 좋아 보여요. 리모델링 하시려고요? 방이 몇 개예요? 아, 방이 5개는 된다니. 이 승희 네가 가서 제일 마음에 드는 방 골라봐라. 니네 방도 있어야지. 저희 방도요? 나이도 들고 하니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이 좋다. 근처에 울타리 치면 이 사람 부부 차차 데리고 산책하기도 좋고 하우스도 지어서 소소하게 이 농사도 지어보면서 살고 싶구나. 어머,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앞으로 두 분이서만 사시게요? 승희 너만 괜찮으면 이 같이 지내고 싶은데 니네는 아직 젊어 이런 곳은 살기 불편하지 않겠니? 게다가 재원이 학교도 있으니
여기까지 들어오기 쉽지는 않겠지. 그래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버님 낚시도 좋아하시는데 여기 낚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머님도 두부 차차 걱정 없이 편하게 산책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얼른 재원을 키워놓고 들어올게요. 언제든 들어와라. 네 집이니? 두 분 계신 곳이 제 집이죠. 그게 아니라 당신한테 말은 못했는데 이 집 당신 명의로 계약해 주셨어. 어? 뭐라고요?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못 들었냐? 이 집 내가 승희한테 사줬다. 이 큰 땅을 집이랑 다 전부 다요? 그래, 그럴만하지.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늘 너한테 받기만 한 것 같아 마음이 쓰였는데 이 그래도 첫째 저놈은 철딱서니가 있어서 내 말을 들어 다행이지.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아버지를 못 이겼어. 당신한테 주면 절대 안 받을 거라고 하셔서 내가 몰래 당신 명의로 대신 계약했어. 아니, 왜? 잠깐만요. 아버님, 이건 아니죠.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얼마나 주실 건데요? 아이 너네 너희한테 뭘 주냐? 형님 주셨으면 저한테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차별이잖아요. 차별은 무슨 차별? 원래 자식한테 징여하는 거다. 승희는 내 딸이니 주는 거지. 너는 그때 그러지 않았냐? 딸 같은 며느리 할 생각 없다고 말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 명백히 차별이에요. 저희도 권리 있다고요. 무슨 권리? 남처럼 대해달라? 기대도 말라. 없는 개털 알레르기까지 만들어서 코리를 둔 건 넌데 왜 들여 네가 더 섭섭한 사람처럼 그러니? 네? 다 안다. 너 개털 알레르기 없던 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뻔뻔한 얼굴로 속일 수가 있는지. 아니, 그게 당신이 말했어? 아니야. 아씨,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해? 그럼 왜 그렇게 꿀먹은 버무리처럼 가만히 서 있기만 해?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 당신 몫을 형님이 다 가져간다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내가 뭐라고 해? 그래, 그 몇 년간 가장 내 아름다운 얼굴이다. 그래도 넌 염치가 있구나. 세아가, 나는 너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라는 것도 없다. 너네한테 준 그 5억도 과하다고 생각은 하다만 귀하게 키운 내 막둥이한테 아깝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주마. 그러니 더는 서로 바라지 말고 그렇게 살자꾸나. 아버님, 저희는 서울에 살잖아요. 여기랑 비교도 안 되는데. 대출금도 많이 남았는데 이 집 사시고 그래도 남으셨을 거 아니에요. 남은 건 다 쓰고 죽을 테니 걱정 마라. 그래도 그렇지. 너무 과한 것을 받은 것 같다고 하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당신에 대한 고마움에 다 퍼주고 싶은 마음에 준 것도 맞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 둘째 저거한테 마음 약해져서 다 져버릴 것 같다고 하시더라. 게다가 재수 씨가 허영도 좀 있는 것 같으니 돈 아까울 줄 모르고 의미 없이 다 써버릴 것 같다고 말이야. 걱정하지 말고 받아. 당신 받을 자격 있어. 정 부담스러우면 뭐 차라리 당신이 은행장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은행장? 그래.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행여나 정민이 저거 생명에 위협을 받을 만큼 큰 문제 생기면 그때 조금만 도와줘. 동서요. 연을 끊고 살겠다고 하더랍니다. 시동생이 혼자 내려와서 그래요. 그동안 자기가 너무 자기만 생각한 것 같다고요. 처음엔 동서가 너무 좋아서 곁에 두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더랍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 무리하게 돈을 받아 부모님을
형 집에서 힘들게 살게 한 것 같아 죄송했답니다. 개털 알레르기 핑계를 동조하려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형 집에서 사는 걸 보면 죄책감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대요. 차라리 잘 됐다 싶어 거짓말을 보고도 모른 채 했다고요. 다행히 로또 당첨이 됐다고 하니 내심 이제 부모님 고생 안 해도 되겠다 싶어 좋았고요. 근데 동서가 그걸 또 욕심내는 걸 보니 자기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지요. 그러면서도 또 동서가 다달이 나가는 대출금 이야기를 하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돈에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내심 자기 몫을 줬으면 싶었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돈이 탐나 하는 빈말 같진 않았어요. 늦둥이로 커서 그저 귀여움만 받고 자란 시동생이 드디어 정신 차린 듯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요, 제 몫으로 수억짜리 집이 생긴 것보다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계시는 것이 더 좋아요. 두 분의 사랑을 이렇게나 받고 있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아가, 승희야, 내가 내게 덕을 베푸니, 내가 너한테 덕을 베푸니, 네가 내게 덕이 되어 돌아왔고 그 덕이 다시 너에게 간 거 아니겠냐. 그렇게 돌고 도는 덕을 베풀어야 하는 게 삶인데 너랑 그렇게 살아서 나는 참 좋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제 손을 꼭 잡고 하시던 시어머니의 말씀은 아마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언젠간 제게도 며느리가 생기면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에 가족을 잃고 세상을 등지려 했던 제 20살의 저를 만날 수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가진 분이 손을 내밀 테니 그 손을 믿고 꼭 잡아보라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